저는 대구에서 왔고요. 마을과 자치협동조라는 곳에 있습니다. 이영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이 통합돌봄에 관련된 내용은 이것만 얘기해도 사실 몇 시간 해야 되고 또 저희 마을 소개하는 것도 어려워. 제가 그래서 짧은 포럼 싫어하는데 저도 말을 길게 하는 편이라서 오늘 최대한 압축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은 참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요. 한 3, 4년 전에는 이제 이제 도시재생 관련해서 계속 왔다 갔다 했던데 최근에는 이제 춘천을 잘 못 와서 어쨌든 여러분 뵈서 반갑고요.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이기도 하죠. 통합도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활동하고 있는 대구 안심마을은 한 20년 정도 활동을 했고요. 사실 오늘 주제로 하고 있는 에너지, 제가 이제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는 협동조합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다음 사회주택, 저희가 이제 주택협동조합이 건물 2채를 운영하면서 1H의 사회주택과 저희들이 만든 사회주택을 운영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통합돌봄.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저희 마을이 한 20년 전부터 이제 고민하던 것들을 이제 풀어내고 있는 사회경제 방식으로 풀어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요즘 이슈화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불안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회적 경제 정책이 다시 활성화되고 사회연대 경제가 확장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건 기회일 수도 있지만 매우 위기일 수도 있거든요. 과거와 같은 방식과는 좀 다른 방식이 돼야 되는데 기본적인 사회적 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들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또 이제 전체도 확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그 고민의 근본적인 출발점은 아까 우리 교수님이 발제하셨던 내용 중에 계속 강조를 하셨죠. 사회적 경제가 시민 하나하나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 사실 이 돌봄도 마찬가지지만 사회연대 경제, 사회적 경제의 주체가 시민이냐 주민이냐는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회적 경제의 다양한 영역에서 어떤 영역은 시민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어떤 영역은 주민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아야 되는데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정책이나 제도나 이런 현장에서는 사실은 주민보다 시민의 주도성을 강조해왔죠. 통합돌봄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주민의 역할이 더 대두되고 또 새로운 사회적 경제나 사회연대 경제에 있어서 이런 주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대상으로 바라볼 것인가는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숙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통합돌봄법이 작년 3월 달에 발현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내년 3월부터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들이 만들어져서 되는데 통합돌봄법의 핵심은 제도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이제까지 통합돌봄의 책임을 누가 졌다? 중앙정부가 졌다. 그럼 앞으로 통합돌봄의 책임은 누가 진다? 지자체가 진다. 이제까지는 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면 이제부터는 어떻다? 돈만 내려주고 니들이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감시하겠다. 이게 통합돌봄법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입니다. 왜 이걸 했느냐? 정부가 2017년 이후로 복지 예산을 늘렸지만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만족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왜? 더 이상 사람들이 필요한 건 물적, 양적 서비스가 아니라 맞춤형 서비스인데 그거를 중앙에서 맞출 수가 없죠. 따라서 중앙은 돈만 줄 테니까 니들이 만족시키고 평가받아라. 이게 통합돌봄법입니다. 그래서 통합돌봄법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제도화시키는데 통합돌봄법의 핵심은 그건데 만든 이유는 그럼 통합돌봄법에서 우리가 봤을 때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건 뭐냐? 통합돌봄법에서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거는 이 시스템. 이제까지는 다양한 창구들이 많이 만들어졌다면 지금은 어떻죠? 통합 창구를 만드는 게 가장 핵심이고요. 이 통합 창구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가 가지면서 결국은 통합 창구를 누가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 통합 창구에서 각각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모아내서 맞춤형 서비스를 솔루션하고 이것들을 다양한 기관들이 시행을 하고 이걸 모니터링 합니다. 이 전체 과정을 누가 할 것이냐가 핵심인 거죠. 그리고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에 사회연대 경제가 얼마만큼의 역할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이 아니죠. 제가 2021년, 22년도에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 경제 육성 사업 이거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현장에서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얼마만큼 자기가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느냐, 얼마만큼 거기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느냐에 포커스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많이 싸웠던 교수님들, 특히 이제 사회복지 쪽의 교수님들은 계속 말씀하셨죠. 니들은 전문성이 떨어져서 안 돼. 그냥 인력 파견업 정도만 해. 뭐 이런 것들이 그때 가장 큰 갈등이었습니다. 자, 지금은 작년부터 해서 여기 관련된 다양한 포럼들, 특히 올해 들어서 다양한 이제 포럼이나 뭐 이렇게 논의 자리에 가보면 여전히 사회적 경제는 이 전체 시스템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아니면 시스템 안에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보다 이 시스템에서 얼마만큼 파일을 빼낼 것이냐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지점이죠. 이 사업은 여기서 얼마만큼 우리가 파일을 얻어낼 것이 아니라 이 자체에 어떻게 우리가 개입하고 여기에서 뭔가 실질적인 뭐 헤게모니를 가지면서 그 안에서 뭔가를 우리가 가치를 실현하고 이 전체 시스템에서 관여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지냐가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그런 논의들이 거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통합 지원 협의체를 반드시 지자체마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구성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관여하고 함께 할 것이냐 이거죠.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이 통합 돌봄 지원 협의체는 결국 누가 구성되죠? 지역에 있는 교수님, 지역에 있는 각 기관들, 그 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렇게 이제 소비자와 생산자를 구분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지역사회 통합도움은 만들어지기 어렵죠. 그 다음에 시군구의 전담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이 시군구 전담 조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원래 시군구 전담 조직은 다양한 법인이 가능하도록 풀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중간지원 조직을 새로 만드는 이야기부터 그다음 행정이 각 담당자들을 모아서 기구를 만드는 것부터 다양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사실상 초기의 논의와 달리 현재의 지자체들의 사정을 보면 대부분이 행정이 직접 하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좀 이따가 뭐 이거죠. 대안 모델이 부재하다는 거. 대부분 가보면 통합돌봄에 대한 사례를 광주형만 이야기합니다. 죄송하지만 광주형 모델은 광주밖에 못해요. 왜? 광역시장 중에서 강기정 시장은 광주밖에 없으니까. 저기는 광주에서 엄청난 예산, 광주 광역시 예산으로 돌아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다른 지자체들 할 수 있다? 쉽지 않습니다. 저렇게 다른 예산 좀 적게 하면 한쪽으로 집중하기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그리고 광주는 대부분이 지자체가 직접 이 전담기구를 꾸리는데 공무원 한 명을 5년, 7년씩 이동 안 시키고 승진시켜가면서 배치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과연 현실적으로 대중화시킬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그럼 저런 모델만 가지고 한다. 그리고 저런 모델은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가 하던 모든 권한을 지자체가 하는 거죠. 이게 바람직한 사회적 경제 모델이, 바람직한 통합 모델이다? 못합니다. 실제로 광주에 가보면 그 수행기관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 몇 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 담당자들도 왜 행정 입장에서 일을 쉽게 하려면 사회적 경제 조직보다 이미 만들어진 의사협회나 이런 협회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이 시스템 돌아가면 우리가 끼어들 여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모델도 없어. 어떻게 될지 몰라. 고민이 많죠. 현실적으로 통합 돌봄에 대한 이해도도 편차가 매우 큽니다. 지자체마다 고민하는 것도 있고 고민이 전혀 없는 것도 있고 고민하더라도 대안을 수립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 직능조직, 생각보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라든지 최근에 제가 평택에서 돌봄 관련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 사업 이제 지원하는 걸 도와드렸는데 공고를 냈는데 공고가 그렇게 크게 홍보도 안 냈는데 20팀 넘게 신청하셨습니다. 여기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가 놀랬죠. 이렇게 신청을 많이 하다니. 특별히 예산 지원하는 것도 없는데 왜? 아는 거죠. 이제 업체분들이 이 시기에 사회적 협동조로 전환돼야지 이때 뭘 할 수 있다는. 그래서 그 20팀 중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체 단위는 딱 한 팀. 나머지 19개는 기존에 우리 속된 말로 업자분들이었죠. 근데 그분들이 사회적 협동조 만든다고 오신 거예요. 이미 행정사 지원받아서 서류 제가 검토해 보니까 가족들 5명 이래 이사회 구성하고 뭐 이런 문제들. 실제로 그런 다양한 현장에 있는 지역사 보장협의체나 기존에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형식적 사회적 경제 조직들하고 이제 다양한 갈등들이 생기겠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돌봄 우리가 이제 통합 돌봄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가져가야 될 코어가 무엇일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시기입니다. 자, 어쨌든 뭐 국정과제에서 이런 것들을 지금 하도록 되어 있죠. 예, 생각보다 높아요. 예, 제가 목이 아프네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노인이라든지 장애 이런 곳에 있어서 재가 서비스를 이제 확충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가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확대될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20개 대상도 신청하신 것도 다 재가 서비스 하는 것들이에요. 자, 제가 이제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 현장에 가보면 자꾸 신규 서비스 개발을 얘기하십니다. 신규 서비스 개발 중요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신규 서비스 개발을 가지고는 기존 시장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저희가 기존 시장에 기존 체계 안에 들어간 상태에서 신규 서비스를 개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신규 서비스만 개발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보조금 공모 사업일 때만 버티고 사업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 시기에는 저희가 전략적으로 이 재가 서비스와 같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장에 진입을 해서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만든 다음에 신규 서비스를 개발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규 서비스도 안 돼, 그 다음에 기존 시장에 진입도 안 돼.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서비스 얘기를 해볼까요? 작년에 그 발달장애인 분들이 보통 자기 바우처 시간을 가지고 활동 지원사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데, 작년에 시범 사업으로 장애인 직접 예산제 이런 게 만들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장애인의 바우처 예산의 10%, 20%를 현금으로 주면 그걸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서비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청소가 내가 필요해 그러면 청소기를 싸든지 청소 서비스를 받든지, 내가 음식이 필요해 그러면 반찬 서비스를 받든지,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자, 이거 시범 사업을 전국에서 했습니다. 이거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 첫 달은 다들 좋다고 청소기 사고 못 샀습니다. 그런데 둘째, 셋째 달부터 돈 쓸 데가 없어서 반납이 일어납니다. 진짜 필요한 서비스는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기존 시장이 그거를 공급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기존에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동체 단위들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좋은 제도가 실현되지 못하는 거죠. 예. 그런 면에 있어서 신규 서비스 개발과 더불어서 그걸 실행할 수 있는 각 지역에 이걸 실행할 수 있는 안정적 조직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런 면에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재가 서비스, 특히나 통합재가, 지금 정부는 일반 재가 서비스보다 통합재가를 하라고 하죠. 통합재가를 하면 10% 가산금을 더 주면서 통합재가로 몹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곳들은 거의 다 통합재가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지자체 중심으로 통합 돌봄 관련된 조직과 그 다음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도록 합니다. 여기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연대 경제국은 지역의 풀뿌리 조직들이 이 협의체와 전담 조직에 어떻게 하면 관여하고 함께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이제 숙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확충, 이렇게 해서 실제로 재택의료 센터도 지금 계속 확충하고 있죠. 예, 그리고 재가 서비스도 지금 늘릴 거고요. 통합재가도 하고요. 그 다음에 주거 서비스가 집중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특히 지금 국토부도 보면 올해부터 신규 서비스가 나오는 게 빈집 관련된 서비스가 특화적으로 해서 나옵니다. 예. 결국은 시골에 가면 빈집 관련해서 마을 호텔을 하고, 도시에서는 이 빈집을 가지고 지원주택 혹은 중간집 이런 것 같이 사회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제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지역사회 안에서 우리가 통합 돌봄에 직접적인 재가 서비스와 주거 서비스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숙제가 됩니다. 저는 통합 돌봄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는, 기존과 차이는, 저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예전에는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급하는 사람 따로, 서비스 받는 사람 따로. 그런데 지역 단위 통합 돌봄이 되는 순간 저는 이게 무너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가 생협 매장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요즘 로컬푸드 이마트도 하고 롯데마트도 하잖아요.
그럼 이마트, 롯데마트에서 파는 물건과 우리의 생활 물건은 뭐가 차이 나죠? 저는 물건이 차이 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면 이마트와 롯데마트를 이용하는 소비자와 우리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다른 거죠. 뭐가 다르죠? 여전히 좋은 물건 싸게 산다고 하면 그건 똑같은 소비자죠. 우리가 소비자 협동조합을 하는 거는 현명한 소비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현명한 소비자를 만들기 위한다면 우리는 소비자 보호 운동을 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굳이 소비자 협동조합을 하는 이유는 소비자가 생산자가 되는 경험을 하고 혹은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능동적 소비자가 되도록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생산과 소비를 전환시키고 생산자 소비자 역할을 계속적으로 전환시키고 역할을 만들어가는 게 저는 소비자 협동조합을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마을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그런 면에서 통합돌봄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기존에는 어땠죠? 너는 서비스 받아 전문적으로 서비스 해줄게. 이렇게 생산자와 서비스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게 기존의 통합 돌봄의 시스템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어떻죠? 지금은 고도화된 서비스가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 그 사람에게 맞는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죄송합니다만 전문가 교수님보다 옆집에 있는 언니가 동생이 더 잘할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통합돌봄은 구획을 지역 단위로 한정시키고 지역 단위에서 그 사람에게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면서 결국은 이 생산자와 소비자로 구분되어 있던 돌봄을 통합시키는 게 저한테는 매우 중요한 요소였거든요. 그런 면에서 접근했을 때 사회적 경제가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일부 지역에 가보면 통합돌봄 시대에 맞춰서 사회적 경제의 역할 전환 이런 데 가보면 계속 사회적 경제의 고도화 사회적 경제 돌봄 조직의 고도화, 전문성, 그 다음에 매뉴얼화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프레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거죠. 어떤 프레임이 더 맞을지 그런 것들이 요즘에 현장에서 많이 고민되는 지점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또 발달장애도 국가 책임자가 되면서 결국은 그렇죠.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저도 저희 둘째가 자폐인데 우리 장애인 친구도 어쨌든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인간답게 살아가는 거, 즐겁게 살아가는 거. 그런 것들은 단순하게 시스템만으로 문제가 안 되죠. 그런 거는 결국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런 것들도 이제 여기에서 같이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 경제의 공급자 시선에서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잘할 수 있다? 광주에 있는 주무관 7년째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주무관 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그러시는 거죠. 진짜 사회적 경제가 잘할 수 있어요? 사회적 경제가 이 돌봄 서비스를 일반 민간보다 더 잘할 수 있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더 잘할 수 있나요? 이 문제로 접근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죠. 시장에서는 항상 우리의 우위를 강조할 때 뭐를 가지고 강조할 거냐는 거죠. 서비스를 더 잘한다? 이 문제가 문제의 접점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회적 경제라서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 경제라서 우리가 더 맞춤형을 한다든가 지역에 더 개입한다든가 이런 거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경제 법인들을 보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생산자는 없고 소비자는 없고 생산자만 들어있어. 이런 우리가 사회적 경제 조직을 맞춤형 서비스를 잘하는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 조직에 대한 근본적인 출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복지사 선생님, 요양사 선생님 5명이 모여서 하면 잘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접점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부탁드리는 게 거기에 소비자도 넣으세요. 소비자의 자녀도 넣으세요. 그 다음에 지역의 다양한 분도 넣으세요. 그래야 우리가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에 있는 다양한 것들 하는 명분이 생기는데 아직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전문성 이런 걸 강조로 사회적 경제 조직의 틀만 가지고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아서 이런 고민이 됩니다. 그 다음 개발자의 시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의 개수가 문제인가요? 개수가 문제가 아니죠. 필요한 서비스의 문제인 거죠.
예, 그럼 필요한 서비스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고민에 대한 접근을 좀 다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갈등들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면 재정을 누가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실제로 기존의 요양사업 법인들 간의 갈등, 그 다음에 시장 축소에 대한 걱정들, 그 다음에 기존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실제로 새로운 이 통합돌봄의 서비스에 잘 들어오려고 한다? 생각보다 잘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실제로 운영하는데 다양한 갈등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를 고민해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 협의회나 전담 기구, 이 통합 청구에 어떻게 개입을 할 것이냐. 그래서 노원구 같은 경우가 많이 고민했던 게 함께 돌봄 사회적 협동조 만들어서 이 통합 창구를 한 3년 정도 운영을 해봤어요. 예, 그러면서 실제로 접수를 받고 여기에서 현장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그 협동조합, 이정사회적 협동조합에 있는 다양한 기관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제 모니터링 해보고 이런 것들이 계속 축적이 되는 게 필요하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지자체하고 연계된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것들이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 전환, 예, 그래서 사실 지역사회, 마을 공동체, 풀뿌리 조직은 여기서 어떤 역할을 맞을 건가? 예, 단순하게 지금 이제까지 통합돌봄하면서 행안부가, 기재부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만들었지만 제대로 역할을 못했듯이 마찬가지로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이 시스템이 굴러가면 기존의 우리 마을 풀뿌리 조직이나 마을 공동체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예, 그래서 근본적인 전제도 설계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한테 필요한 건 생애 주기별 서비스죠. 노인이든 장애든 아동이든, 예, 그런 면에서 이런 것들을 지역 단위 안에서 만드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엄청난 예산이 동반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지역 안에서 생애 주기별 서비스를 처리함으로써 다양한 경제적 효과나 일자리 또 공동체의 지속 가능 이런 것들을 담보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말을 너무 빨리 하고 있진 않는지, 예, 하고 싶은 얘기는 많고, 예, 시간은 없고, 난간은 자꾸 떨어질 것만 같고, 예, 그렇습니다. 저희 마을 쪽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서 해보면, 사실 저희가 지난 20년 동안 좀 이 마을이 좀 이렇게 확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다른 데보다 사회 서비스 분야에 대한 일자리 확대가 컸던 것 같아요. 제가 한 5년 전에 저희 마을에 이제 사회적 경제 그 조사 보고서를 하나 쓰면서 마을 일자리를 확인해 보니까 일자리가 한 160개 정도, 예, 협동조합이 16개 정도 있는데 160개 일자리가 만들어져 있는데 죄송하지만 카페, 식당 같은 일반 그런 협동조합이 갖고 있는 일자리는 채 50개가 안 되는데 돌봄 관련된 법인이나 우리 이제 기관들이 갖고 있는 일자리가 100개가 넘더라. 결국은 이런 돌봄들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매우 효과적이고 그리고 지역 안에서 일을 하니까 당연히 지역에 관심 갖게 되고 그리고 활동가들이나 마을에 있는 분들이 일을 함으로써 지역에 더 많은 관심과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지난 10년간에 가장 중요했던 일인 것 같아요. 예, 그런 면에서 사회적 경제 안에서 마을 공동체 안에서 이 돌봄 영역은 저는 이제 다니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저희 마을의 지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단체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이 한 16개, 그중에 7개는 사회적 협동조합, 그다음 복지법인, 그다음 복지관, 그다음에 마을에 이제 저희가 장애에 대한 고민이 많은 동네에서 장애 전담 교회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다양한 이제 비영리 법인들, 예, 단체들 이렇게 해서 현재 28개 정도 되는 단체가 모여서 안심마을 네트워크라는 단위를 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에너지라든지 생협, 예, 그다음에 먹거리, 교육 이런 것도 있지만 처음 시작이 장애 비장애 통합 어린이집에서 만난 장애 부모님들이 시작한 거다 보니까 마을의 미션에 이 발달 장애 함께 살아가는 이게 이제 마을의 중요한 미션이죠.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들마다 1명에서 3명의 장애 친구들이 한 28명 동안 일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장애인들의 생애 주기별 서비스, 예,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노인까지, 예, 이 서비스를 저희가 마을 안에서 실행해 보는 게 지난 10년 동안의 사회적 경제의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단체들을 쭉 정리해 보면 이제 발달장애 쪽에 저렇게 쭉 단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통합 어린이집에서 장애비장 통합 어린이집에서 케어를 하고요. 그다음 초등학생이 되면 방과후 마을학교라는 곳에서 장애비장의 통합 방과후 학교를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 마을이라는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치료센터를 운영하면서 초등, 중등, 고등 방과후 과정을 여기서 케어를 합니다. 성인이 되면 이제 주거 서비스, 일자리 지원 서비스, 그다음에 5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희가 주거 서비스를 위해서 저희가 그룹홈 3개, 체험홈 2개, 자립생활과정 2개, 그 다음에 LH 독립가구 20개, 예. 그리고 저희가 마을에 사회주택이 있어가지고 남자 4명, 여자 4명 같이 살아가는 쉐어하우스형 사회주택이 있어요. 이거를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서는 주간보호센터 2개, 주간활동지원센터 2개, 그 다음 활동보조인 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마을에 있는 엄마들이 기본적으로 한 180명 정도, 200명 정도가 이 활동 지원사에 등록돼 있고요. 요즘 아빠 보고도 다 따라고 해서 저도 곧 끌려갈 예정인데 그래서 마을에 있는 분들이 활동 지원사, 장애 부모든 비장애 부모든 다 활동 지원사를 해서 동네 사람들을 이제 케어하고 이제 활동 보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사회적 협동적 사람 이야기라는 걸 만들어서 일자리 지원사. 기존에는 이제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센터에서 하던 거를 저희가 좀 분리해서 일자리 지원 사업을 별도로 해서 아침에 마을에서 자기 이제 독립가구에서 일어나서 마을에 자기가 주간보호를 가든 주간활동을 가든 마을에 직장을 가든 일을 하고 다시 저녁에 자기 집에서 이제 독립가구나 그룹홈에서 이제 잠을 자는 이렇게 이제 독립된 이제 서비스를 해보는 걸 저희가 지금 이제 실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들 사회주택 2호점. 그래서 공터라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2개의 건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는 저희가 이제 마을의 각종 발달장애 관련된 단체들이 입주해 있고요. 여기는 2호점. 그래서 1층은 제로시대 카페, 2층, 3층은 사회주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데, 저희 생연 매장에 장애 친구가 3명이 일을 해요. 뭐 이런 얘기까지 이게 저한테는 중요한 얘기긴 한데, 장애인 친구들이 일을 하는데 그런 거죠. 얼마 전에 저희가 혁신도시의 공기업에도 저희가 공기업에 저희 구내 커피숍을 하는데, 한 번은 거기 이제 활동가 쌤 뭐 자기가 의지가 있다고 하겠다고 해서 거기 하는데 점심시간에 가서 보고 놀래가지고 한바탕 대판 싸운 적이 있는데, 혁신도시 공기업의 구내 커피숍이니까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뒤에 쭉 서 있더라고요. 속도가 안 나온다는 거죠. 우리한테는 구내 커피숍에 들어간 이유가 그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노조에도 이야기하고 직원들 설명회까지 하면서 우리 아이들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효율을 따져서 공동체 사업에서 가장 안 좋은 게 속도와 효율이죠. 그래서 이제 크게 싸우고, 이제 저희 동네 엄마가 매니저를 하는데, 이제 우리 생연 매장에도 3명의 친구가 일을 해요. 그런데 사실 일할 게 별로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배달 서비스를 합니다. 물건 갖고 새로 들어오면 전화해서 야, 물건 필요하잖아, 오지는 마, 배달해 줄게. 물건 많이 사면 무겁지, 놔두고 가, 배달해 줄게.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배달을 합니다. 배달 서비스 이름이 있어요. 느린 배송. 부제가 있습니다. 언젠간 갑니다. 퇴근 시간은 칼이라서 오긴 무조건 오는데, 가다가 쉬었다가 갔다가, 사실 이런 것들이 일을 나누는 거죠. 장애 친구들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는 시니어 일자리입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마을에서의 일은 효율을 따지면 일을 못 시키죠. 결국은 일을 나누는 거죠. 일을 나눌 수 있는 여유가 됐을 때 일을 하나 더 나누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시내에서 전체적으로 효율을 따지는 데서는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 속도와 효율을 넘어갈 수 있는 건 결국은 우리가 커뮤니티, 동네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돌봄이 진정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동네 단위의 돌봄들을 고민해야 되고 지자체 단위 시스템을 짤 수밖에 없는 거죠. 요것만 하고 끝내죠. 자, 뭐 제 사례 이야기도 어렵긴 한데, 저한테 왜 공동체를 하느냐, 왜 통합돌봄 이야기를 하느냐고 할 때 제가 답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대구에 살지만 고향은 충주예요. 선산이 충주에 있어요. 고향은 서울인데.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벌초를 갑니다. 벌초를 가는데, 벌초 갔다 내려오는데 토요일이었는데, 동네 아빠 한 명이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횟집에서 술 한잔 하자고. 근데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평생 걸려도 나한테 먼저 술 먹자고 하지 않을 인간. 이 아빠가 그런 인간이거든.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싶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쭉 문자를 보내보니까 아하, 그런 아빠가 한두 명 더 있어. 오호, 나 혼자도 하고 몇 명은 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심의 눈초리로 이제 마을에 이제 무슨 일이 있나 쫙 촉을 해보니까 운전하면서 이제 톡을 하면서 보니까 저희 생협 매장 옆에 횟집이 있었는데 그 집도 발달장애 가족이거든요. 토요일 날 생협 매장에 장 보러 왔다가 아이가 수조에 물고기랑 대화를 하다가 돌을 살짝 던졌는데 금이 쩍간 거지.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주인이 나와가지고 책임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동네 아빠들 보고 거기 있는 회 먹자고 부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느냐? 온 동네 소문을 냈습니다. 다 나와! 마을잔치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여 뒤에 공원까지 사람들이 다 와서 그날 깨지지 않은 수조의 회까지 이 집에 소주를 다 동내고 이거 끝을 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정아 너 덕분에 마을 축제한다면서 쓰다듬고 같이 마시고 좀 내고 갔습니다. 저도 이제 장애를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우리 아이도 저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랬으면 어땠을까? 제가 마을 활동하지 않고 지역사 활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아이를 키우는데 저런 일이 생겼으면 일단 그 물고기들 어떻게 해야 되죠? 냉동실에 다 넣어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막 쥐잡듯이 잡습니다. 우리 아이는 이미 잘못한 거 알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화가 나니까 막 쥐잡듯이 잡다가 힘드니까 잠깐 쉬었다가 냉장고를 보니까 또 화가 나. 또 막 쥐잡듯이 잡다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공동체를 하고 이게 지역에서 이렇게 나누어지니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죠. 특히나 그날 열받았던 게 평소에 내가 술 먹자 그러면 안 오던 인간들이 여기 다 오인 거죠. 장애든 비장애든. 사실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노인이든 장애든. 근데 그거를 단순하게 시스템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시스템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럼 결국은 시스템과 문화가 만들어가는 거죠. 이번 통합돌봄은 그런 면에서 매우 걱정입니다. 정부에서는 내년에 갑자기 법을 실행하고요. 결국은 2, 3년 안에 각 지자체별로 시스템이 짜질 겁니다. 한번 짜여진 시스템은 바꿀 수 있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을 우리가 어떻게 지자체 안에 들어가서 같이 할지 이 논의가 필요한 거고요. 그거는 우리 혼자서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지역에 있는 돌봄 관련된 사회적 경제 단위들이 돌봄뿐 아니라 다양한 풀뿌리 단체들과 함께 지자체와 함께 이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도가 만들어진 게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겁이 납니다. 그냥 제도화로 끝날까 봐. 그런 면에서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